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겨울방학에 이루어지게 될 예비중상 언매특강 강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6주 계획입니다. 6번을 통해서 기본적인 언매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낯설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저라는 사람은 이름은 윤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3가지 이력을 좀 밝혔는데, 이제 첫 번째 줄은 이제, 물론 이제 민망합니다만, 최고 학부 졸업을 했다는 걸 통해서 제가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학원에서 국어학을 전공했는데, 국어학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 중에서는 뭐 스펙으로는 아마 문법 가르치기로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대치동에 있죠.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했는데, 대치에 있는 김영준 논술학원에서는 제가 한 5년 정도 중등부 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중등부 커리큘럼의 이제 기본적인 틀은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배움터 유일한 분원이죠. 거기서는 이제 원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제가 현재 소속돼 있는 곳이 강남대성학원이고, 여기 두각학원에도 소속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재수생들 가르치는 선생이 학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중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잘 가르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중등부 경력이 꽤 길기 때문에 중학생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재수종합학원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중학생을 가르치겠다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나온 이유도 되고요. 중학생을 잘 아는 선생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는 제가 강남대성학원에 전임 강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 두각 S2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상위권 학생들 모여있는 강남대성에서도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 모여있는 반인데, 제가 거기 담임도 맡고, 특히 언매 수업을 제가 담당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름이 명성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강남대성에서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언매를 맡길 선생으로는 이 윤민 선생을 조금 그래도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두각학원에서 언매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딱 2분입니다. 2명 중에 1분이고, 한 사람이고, 사실 일선의 단과학원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강남대성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출강하지 않으시는데도 강남대성이라는 걸 이제 내세우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소속돼서 수업을 하는 선생이니까, 이게 세 번째 항목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력 외적으로 강의력이라 할까요? 강사로서의 강의력도 상위권 학생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선생이라는 걸 좀 신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기소개가 좀 민망하게 길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선 서론격으로 언매가 왜 이렇게 요즘에 시끄러운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작년하고 올해 이제 치렀던 평가 번제예요. 가장 최근에 2년간의 평가 문제를 오답률 랭킹별로 해서 문제 번호를 쭉 적어왔습니다. 근데 번호만 적혀 있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독서, 문학, 언매 이렇게 해서 번호를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파란색 테두리가 독서 문제고요. 빨간색이 문학이고 이제 노란색이 언매 문제입니다. 참고로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고 언매는 11문제인데 이 선택 과목이죠, 현재. 근데 이 괄호 안에 제가 다선문항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언어와 매체를 줄여서 저희가 이제 언매라고 부릅니다만, 매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오답률 상위권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은 사실상 문법 문제예요. 근데 딱 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문제짜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문법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을 목표로 해서. 근데 언매라고 저희가 이제 과목명을 지칭하는 것은 국어 문법이라 할 때는 내신까지 아우르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언매라고 부를 때는 이제 수능 국어에 출제되는 문법 문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문법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앞쪽에는 사실 전체적으로도 파란색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독서 위주로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수능부터 해서 자, 문법 문제가 하나 딱 들어갔죠? 딱 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문제밖에 안 냅니다. 독서는 17문제란 말이에요. 문학도 그렇고. 근데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평가원 문제 6구평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문학과 언매가 한 문제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여전히 뭐 높은 비중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거의 이렇게 뭐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는다고 생각했던 문학하고 언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던 차에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언매와 그 문학이 이제 굉장히 난이도 높게 출제돼서 둘 다 이제 한 문제씩 들어왔고요. 사실은 5등까지만 컷해서 그런데 이 6등에 또 문법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6문제 중에 2문제가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는 겨우 5문제만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제 중에 3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법이 그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아진 상태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예비 중3, 현재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학년부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문법이 필수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문법이 다시 예전처럼 어려워진 시점에 이제 문법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도 한번 제대로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또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에서 문법 가지고 뭐 걱정할 일이 없게끔 또 그거에 제가 이제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통해서 저도 좀 보람을 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문학하고 문법이 이제 비중이 차츰차츰 늘어났다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 드린 거고요.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자, 독서는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지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문학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서를 푸는 풀이 시간을 문학 풀이 시간에 거의 2배 가까이 할애하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게 시간 할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문학도 좀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매는 고난도 문법 문제가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낄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안내 영상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다 우리 아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내신이 아닌 수능에서 언매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이제 대비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서 먼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그 수능 기출문제, 문법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걸 또는 학생들도 지금 중학생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가 35번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렸던 오답률 6등짜리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6등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시험지에 절반을 꽉 채우는 다단 한 페이지를 꽉 채우는 그 지문 안에 있는 일부 내용이에요. 발췌해온 것인데 그 지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요 표 바로 위에 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용짤의 예시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라고 그러죠. 글자를 만든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용자래라고 해서 어머님들은 아마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설순치후라고 부르던 그런 글자들이 이제 쭉 예시와 함께 제시가 된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90% 이상의 수험생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위에 이제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다시피 이 완전한 학습이 요구된다는 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대충 알아서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제 틀리게 된다는 거죠. 이 정답률이 36%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면 우선 이 단어 일부라는 표현을 주목했어야 돼요. 단어 일부를 정리했다는 건 뭐냐면은 누락된 게 있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런 생각 못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단어 일부니까 이 표 안에 어딘가엔 빈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빈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 비었는가가 이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대권 가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입니다. 어머님들도 옛날에 배우셨으니까 뭐 중3 학생, 예비 중3 학생들이야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잠깐 어디가 비었는지 이렇게 떠오르세요? 보면 이제 기본자가 있고 가획자가 있고 이체자가 있죠. 가획의 원리는 획을 하나씩 더한다는 겁니다. 줄을 하나씩 그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안 나는 학생이 이제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보여야 되냐면 우선 이제 여기가 하나 비어 있죠. 근데 이 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여기는 키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해봐야 그런 글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가 빈 걸까요? 뭐 이 아래쪽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이응하고 히읗 사이에 자 히읗은 획이 두 개죠. 획이 하나짜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여린 히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겁니다. 현대국어엔 존재하지 않지만 소실문자로서 여린 히읗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여린 히읗이 빠졌다는 걸 이 표를 보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떠오르는 학생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되려면 이 표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하는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완전한 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안 된 학생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정답은 이제 4번 따로 있습니다만 오답률 중에 선택률이 제일 높았던 게 보면은 요 문제입니다. 요 선지입니다. 초성자, 용자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음이면 여기였죠? 여기가 비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게 비어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저 선지를 읽고 이 표에 와서 다시 보고 계속 왔다 갔다 고민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쪽이 여린 이웃이라 이쪽이 비었다는 걸 만약에 떠올린다면 또 저쪽이 틀렸다는 걸 판단할 때 더 도움이 되긴 했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몇 번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상황 판단할 지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게 풀었던 거예요. 시간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래서 완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참 말이 쉽지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본적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이 또 수능 문법의 특징입니다. 언내 문제. 자, 요게 이제 정답률, 아까 그 상위권에 3등에 있었던 그 문제입니다. 37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34%니까 사실 뭐 36번과 큰 차이는 없어요. 37번 문제와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요 문제도 보면 보기가 주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는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규칙 활용은 사실 고등학생들이나 돼야 이제 제대로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을 이게 단순 암기로 접근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일선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불규칙 활용이 뭐야? 그러면 이해는 잘 못합니다. 이해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외워요. 불규칙 활용이 무엇이 있는지 첫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죠.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뭐 첫 글자 따서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쉽게 외우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마치 문법 수업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이런 암기를 통해서 외워야 될 내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해를 원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거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되기는 뭐가 다른 것인지 그걸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납득을 시켜주는 선생은 정말 적고 그냥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니까 외워
요령은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요령 알려주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강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길게 보면 외워야 될 것들이 꿀팁이라고 알려주는 그 꿀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문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이제 그 문법 공부가 싫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외워줍니다. 제가 외워라 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이 외워준단 말이에요. 그 교실 나갈 때 머리에 집어넣어줍니다. 그 정도 돼야 나중에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푸는데도 관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수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음조화 적용 여부와 활용량의 줄어듦 가능 여부.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여기 모음조화 적용 여부라는 게 뭐냐면 이 밑에 나오는 표의 유형들을 모음조화에 따라 나누라는 겁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개념이 이제 필요합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나눠집니다. 노라타에 아가 결합하면 아가 양성모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러타에 어가 결합하면 자, 어가 음성이에요. 그러면 애와 애가 되죠.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가 각각 양성,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음 조화가 적용됐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하고 뭐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까지는 못 외워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거구나 라는 걸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것조차 안 하는 학생이 또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놓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활용량의 줄어든 가능 여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불규칙 활용이냐 규칙 활용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불규칙 활용은 오늘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활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히읗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있던 히읗이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히읗이 남아있죠. 규칙적이기 때문에 닷, 그 다음에 닷, 이렇게 예상 가능한 형태로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읗이 남아 있으면 규칙 활용일 것이고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히읗과 아가 결합해서 애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1번입니다. 근데 1번이 왜 부적절한지 혹시 판단 가능하실까요? 이게 지금 답인데 어디가 틀린 것 같으세요? 기억-1과 활용 유형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1을 잠깐 보고 올게요. 기억-1이 요거죠. 노라에 아가 결합했더니 노래가 되는 거. 양성하고 양성모음이 결합했더니 양성모음으로 줄어든 거죠. 요걸 말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제시된 사례에 첫 번째 것은 아니까 양성이지만 이렇다의 어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1에 해당되지 않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예요. 그런데 여기는 결과물은 양성이 나왔거든요. 이래에서의 레. 그래서 요 두 번째가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보시면 진짜 이해의 영역 아닐까요? 이걸 외울 수는 없거든요. 모든 단어의 불규칙 활용 예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이렇게 암기 요령이나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 당장 빼먹기에는 달고 맛있을지 모르지만 중학교 내신 성적은 이제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또 수능을 치를 때 이럴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실력은 어림없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그래서 전공한 선생님이 가장 쉬운 어떤 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드리면 그걸 학생들이 잘 머릿속에 담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걸 통해서 이 문법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가도 살펴봅시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좋은 미사여구는 다 갖다 막 쓰는 경우가 많죠. 저도 사실 설명에 이런저런 설명이 한 100여 차례는 했던 것 같은데, 이 대치동에서만 사실 굉장히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미사여구 잔치가 벌어지면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의 말잔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가르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강대 재종에서 또 여기 S2에서 이렇게 검증된 선생 아닐까요? 나이 어린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 학생들은 사실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수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안목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최상위권 그 재수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은 많이 썼지만 이 말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가 있고요. 제가 책임지려고 지금 써온 말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문법 수업을 암기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할 것이 있긴 하지만 한 줌밖에 안 되고요. 그것조차 제가 다 외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예요. 이해도 제가 설명을 통해 납득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해를 전제로는 하지만 필수적인 용어가 있겠죠? 그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 하는 암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충분한 이해를 동반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숙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몸에 젖어들어서 완전히 내거지된 상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념 간의 연관성.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부사하고 부사어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배워요. 1학년 때 품사 배우고 2학년 때 문장 성분 배우다 보니까 따로따로 시험 문제 날 때는 잘 맞췄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이제 틀립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들 많이 가르쳤다 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던 역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얘는 이래서 부사고 얘는 이래서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얘랑 얘는 왜 다르고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스스로 사고할 줄 알아야 이제 나중에 입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나왔던 그 문제점 목표에 그대로 대응되는 해결책입니다. 암기 요령이나 전수하는 수업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연구하듯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에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 그런 용어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암기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수업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 간의 연관성 또 나아가서 차이점 어디서 어떻게 끊어지는지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6주간의 커리큘럼을 되게 대략적으로 제시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부터 해서 형태소, 품사,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는 아까운 1시간을 빼서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그 영역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요게 문법 내용을 공부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이제 재밌고 쉬워집니다. 다 제가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니고 오랜 그 강사 경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중세국어예요. 옛날 그 국어사, 국어의 역사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내년 이맘때쯤 한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 현대국어 문법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나면은 중세국어도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 소개를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문구가 저의 그 개인적인 강사 생활의 모토입니다. 제가 제 그 혐오하는 수업은 지식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수업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이 경력 내내 노력을 했고요. 반대로 원리를 깨우쳐주는 수업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원리를 깨우치면 우리 학생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가 깨우치고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잘 하거든요. 저 역시 학생 때 그랬었고, 그런 선생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충분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맡겨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